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지규현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자신의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나섰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규현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증거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민주당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지규현 판사와 사법부는 분명히 해명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15일 전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에서 전국 이몽룡 선발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네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전화 금융 사기,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거에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용하는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가로챘는데요. 요즘은 그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단체 봉사 활동, 또 대선 후보 유세 등을 수단으로 해서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그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네, 최근 전화금융범죄 수법은 사칭형 대납 선결제 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리자면, 사례를 한번 전해드리면, 네. 지난달 상주교도소의 총무과 직원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상주의 한 자재업체에 유선전화로 1,000만 원 상당의 경호용 방검복 대리 구매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른 업체의 방검복 비용을 우선 대납해주면 이후에 결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위조된 공문과 공무원증을 업체 측에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3월에는 또 상주교도소의 의료과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지역 의료기기 업체에 접근을 해서 교도소 인근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고가의 전동 스쿠터 5대를 받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 남성 또한 위조된 공무원증과 공문 등을 제시를 했고요. 예.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가 교도소 측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사기로 밝혀지면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우,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법 외에도 노쇼 수법도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주로 식당가를 상대로 노쇼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네. 이 수법은 이제 사칭형과 또 대납 선결제 유도가 결합된 복합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진해 기지사령부의 군수과 중위를 사칭한 일당들이 180만 원 상당의 도시락 90인분을 주문을 하면서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주면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 속여 현금을 송금받고 전적을 했습니다. 네. 이들 또한 이 과정에서 군부대 직인이 찍힌 부대 행사 물품 구매 확약서 공문과 또 전투식량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거래 명세서 등을 제시를 했고 자신들의 계좌를 납품업체의 계좌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네. 결국 식당에는 나타나지 않은 노쇼에다가 군부대를 사칭을 했고 대리 납품을 유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서 해당 식당 업주는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휴,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수법들이 산불 봉사 활동을 핑계로도 또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한 60건 정도의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60건이나 돼요? 예. 이 중에서는 군부대가 산불 봉사활동을 간다, 단체 식사 주문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면서 대리 주문을 유도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공문이나 신분증, 위조된 공문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죠. 이들을 안심을 시켰고요. 네. 또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납품업체의 실제 관계자인 척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하, 이런 사례들 주민들이 더 많이 좀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구미와 포항에서 각각 자신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와 포항교도소 직원이라 속인 뒤에 제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방탄조끼 구매를 대신해달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800만 원과 1억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요. 1억 50만 원이요? 예. 와, 예. 이들은 대량의 물품을 주문을 하면서 물품값과 함께 대리 구매 비용도 지불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피해가 이거 어마어마한데 경찰 수사 얘기는 좀 뒤에서 나눠보기로 하고, 최근에는 대선 후보를 사칭한 노쇼 사기도 등장했다고요? 네, 안동과 구미에서 정당의 대선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숙박업소에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15일입니다. 구미 원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국민의힘 당원 홍보팀장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당일 숙박을 위해서 객실 15개를 예약을 했으나 이제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거운동원 30명이 숙박을 한다면서 15개 객실을 예약을 했다가 역시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해당 남성 또한 자신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이제 지난 14일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남성이 객실 15개를 예약을 했는데요. 숙박업주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확인을 한 결과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개 사례의 경우에는 다행히 실제 금전적인 피해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예약으로 인해서 다른 투숙객을 받지 못하면서 영업상 손실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피해 본 거죠, 많이. 예. 그렇죠. 예. 이 같은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앞서 소개드린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캠프를 사칭한 사기로 인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도도 충분히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보이스피싱 범죄들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노쇼, 사칭형 범죄들, 그 배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경찰은 현재 해당 전화에 이제 발신지 추적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쇼나 이제 사칭형 피싱 범죄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결과 이들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딩방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캔과 같은 각종 사기 범죄의 신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가 전화의 발신지라는 점을 확인해서 이를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들을 다 소탕하지는 못했지만 단순 가담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아무리 외국에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 당하면 가담자들, 이 범죄자들을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좀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금융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무조건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는 노쇼형, 서칭형 대납결제 유도 방식의 경우에는 전화나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대규모 단체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예약금이나 선결제를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 위조한 공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대리구매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리구매의 경우에는 100이면 100, 노쇼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조언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예약금이나 선결제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대리구매는 100이면 100다 노쇼 사기다. 예, 이렇게 철저히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범죄 수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사례 외에 다른 수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고 클릭을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성의 사진을 활용을 해서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관계를 설정한 뒤에 금전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소개된 이후에 계속 알려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민 1인당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노출돼 있고 또 속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하는 습관,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는 전화의 발신인에 대해서는 꼭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뉴스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0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 이몽룡 선발 대회가 봉화군에서 열릴 거라고 하네요.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이몽룡과 봉화군은 어떤 관계인지도 궁금한데요. 전국 이몽룡 선발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유교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배재윤 담당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재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 이몽룡 선발 대회요? 미스 춘향 선발대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몽룡 선발대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취지로 기획된 행사인지요? 네, 그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원래 봉화 출신의 개서 성희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이 인물을 우리 젊은 10대, 20대, 30대 분들에게 좀 관심을 좀 유발시키고 고전 인물에게 좀 배워야 할 올바른 가치관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희성이라는 인물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봉화군 출신이에요? 네네. 그랬군요. 예, 이제 성희성을 기리고 봉화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선발 대회를 기획하게 된 건데 이몽룡은 춘향전의 등장 인물인데 남원에서는 또 춘향제도 개최되고 있고 봉화와 이몽룡은 어떤 역사적 연관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 모델 성희성이라는 이 인물이 봉화군 무량면 가평리 개서당 종택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로 활약한 실존 인물인데 그 기계와 정의감을 지닌 이제 청년 관료의 어떤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네. 이런 성희성의 성희성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몽룡이 이 인물이 지닌 품격과 정신을 좀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몽룡을 선발하여가지고 봉화의 역사적 인물과 전통 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반적인 미인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는 외모보다는 정신과 기계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는 건지요? 그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사실 지성과 도덕을 경비한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좀 육각형 스타일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학문적인 소양, 정의로움과 용기, 진실한 사랑, 품격, 매너 이런 요소들을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본인스럽게 좀 녹여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일단 외모도 보기는 보시나요? 외모도 네, 그 평가 항목에 있긴 있고. 그렇죠. 춘향이가 반할 정도의 외모는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정신과 기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이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인터뷰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인터뷰 중심으로도 진행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라든지 그리고 사실 좀 지덕체를 좀 갖췄다 해야 되나요? 지덕체를 갖춘.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상을 받지 않을까. 이게 처음으로 이게 첫 회니까 올해 그죠? 네, 맞아요. 첫 회 누가 이몽룡 주인공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본선에서는 참가자들이 봉화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또 직접 제작해서 무대에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또 소개도 하게 되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특산물로 하면 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영상,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끼나 장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제출을 하고 이제 본선 행사에 그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영할 예정이에요. 예.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이 그것도 직접 보시고 투표하시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경선 결과랑 같이 합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봉화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참가를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본선 무대에서 이제 그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또 소개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군요. 이몽룡 선발대회 상금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상이 총 5개가 있거든요. 5개. 장원, 방안, 탐화, 방자 이렇게 총 5개인데 예. 이거 다 합쳐가지고 총 1,600만 원의 상금을 6분들께 트로피랑 꽃다발 함께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등 몽룡. 예. 네. 1등 몽룡이 700만 원. 그리고 네네. 총 상금 1,600만 원의 이런 이몽룡 선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 대상 수상자는 봉화군 홍보대사로도 또 활동하게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봉화의 대표 축제들이죠. 뭐 은어 축제라든지 송이 축제. 이때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뭐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모델로 좀 활동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군요. 자, 이몽룡 선발 대회와 함께 봉화 글로벌 가요제도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가요제요? 이건 뭐 어떤 대회가 될까요? 저희 요 글로벌 가요제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 계신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들,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가 1차 예선은 또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안동 이렇게 총 6군데 광역권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 타지하셔도 충분히 접수하시고 참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국에 누구나 다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6월 15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 안 되는 거고요. 네. 안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글로벌 가요제는? 글로벌 가요제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요. 예. 아까 그 이몽룡 선발대회도 마찬가지죠?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여러 뭐 영상 촬영, 본인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요소들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몽룡 선발대회는 언제까지 접수를 하는 거죠? 이몽룡 선발대회는 저희가 지금 8월 3일까지 8월 3일까지 8월 3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 봉화 글로벌 가요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는 점. 예. 자, 다시 한번 참가 방법, 접수 기간 등 그 외에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저희 제1회 이몽룡 선발대회는 8월 3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제출해야 할 서류 이런 것들 다 적혀져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메일 접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실 미린 대회랑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내적 요소보다는 이런 그 이몽룡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나 정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을 예정이어가지고 뭐 자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누구나 좀 편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이몽룡 선발대회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화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봉화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스피치하는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배재윤 담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연결이 됐는데 시간을 좀 많이 저희가 확보를 좀 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자, 어젯밤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제 의견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자,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 우선 전체적인 관전평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조금 밋밋하다고 할까요? 저도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밋밋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2시간이 언제 지나가는 줄 모르게 봤는데 왜 밋밋하게 느끼셨어요? 제가 사실 밋밋하게 느꼈던 것은요. 뭐 물론 이제 저의 순호도가 개입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토론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대통령 후보 수준의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조금 밋밋하다.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좀 격돌하는 정말 정책을 놓고 비전을 놓고 주고받는 이제 그런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대선 토론이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제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그런 토론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고군분투하지 않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이 대선 후보 토론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시간이 항상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게다가 또 후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진척될만 하면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마이크가 꺼져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게 제가 왜 미국 대선 토론이나 또 다른 나라 대선 토론 보면 이런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뭐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더 여유로운데 우리나라 대선 토론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형평성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규격화되어 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번 토론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 TV 토론이라는 게 왜 후보들끼리 상대방과 서로 싸우는 점도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그 본질은 저는 국민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상, 정책, 또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도 후보의 어떤 됨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는 또 그런 무대가 TV 토론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좀 한 후보는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아마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후보도 있고요. 혹시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토론회 전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 두 후보의 대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살짝 좀 밋밋한 느낌이 있었고 이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약간 좀 날선 그런 토론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 바로 이제 그 지점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좀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상, 포부 이런 것이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상이나 포부를 좀 패기 있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어떻게든 좀 상대방을 특히 이제 1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코너에 이렇게 몰아넣고자 하는 거기에 너무 치중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기술 이걸 좀 쓰려고 했는데 또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당하지 않으니까 매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짜증스러워하면서 불필요하게 나를 세우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 점은
글쎄요. 본인 지지자들은 어쩌면 잘한다 하고 뭐 시원하다 하고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다수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은 옳지 않은데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아마 비호감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올라가는 이런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준석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일 잘했다 자기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후보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3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공격할 거면은 더 확실히 좀 공격을 하는 게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도 사실은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정말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하려면요. 저는 내용을 파고들어서 진짜 토론을 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자꾸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지식 자랑. 나 이런 거 알아. 나 이런 것 알아. 그런데 그것도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라기보단 아주 지역적인 그 코인 관련 질문이 있었죠. 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지식 자랑을 하면서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지나치게 자꾸 공격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좀 자극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극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것에 이제 휘둘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 창이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좀 본인도 약간 당혹스러워하면서 더 이렇게 자꾸 더 자극적으로 좀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웠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민주당이니까 뭐 아주 준비가 잘 되고 안정된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서 이건 안 여쭤보고 물론 이제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사실은 어떤 비전이나 정책 현재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면서 장기적인 그리고 또 단기적인 이런 대책들 이런 걸 저는 좀 제일 쉽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소통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을까 시청자분들과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뭐 비판보다는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게 좀 보였습니까? 김문수 후보. 그냥 그분은 초지일관 뭐 이렇게 꼿꼿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그런 태도는 아마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또 뭐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좀 너무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 되겠다 하는 아주 구호성 주장. 어떤 내용과 정책을 담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구호를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이 주제를 또 저 다른 후보가 질문하는 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또 조금 동문서답하고 계시구나 해서 그런 점에서 어떤 준비된 자질 이걸 보여주지 못했다. 또 부실하다. 뭐 이걸 오히려 드러내지 않았나. 좀 칭찬 좀 해달라니까 또. 그게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한 게 지난 4월이었잖아요. 이제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 그 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 또 기본소득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마
들어갔던가 제법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2020년인가 그래요. 한 5년 됐는데 20년, 그렇죠. 21년 그때. 예.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그 당에서 뭐 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또 국무총리 내정설까지 한때 있었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이고요. 물론 노동부 장관 하셨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전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떤 점에서 보면 참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밖에 뭐 노동법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아까 꼿꼿하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전혀 친노동적이지 않잖아요. 노동부 장관이었다고 보기에는 물론 장관 하실 때도 그랬지만 친노동이 아니라 철저히 반노동적인 친기업주적인 이런 태도를 저는 꼿꼿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마 지지자들에게는 역시 김문수다 할 만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나 또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요. 저런 분이 노동부 장관이었구나 해서 또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칭찬 반 비판 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잘못했던 점 하나만 좀 꼽아주세요. 좀 아쉬웠던 점. 없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께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내용을 뭐 충분히 나누어 주기에 조금 부족하지 이제 시간 여건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딱히 제가 그 잘못했거나 이런 게 글쎄 제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했죠. 이 탈당의 배경, 뭐 시기 전체적으로 이 탈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출당 조치를 했어야죠. 그렇죠. 출당을 했어야죠. 당연히 제명해서 출당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국민의힘 아마 지도부의 성향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니까 뭐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뭐 같이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출당을 못 시켰는데 이제 대선 분위기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당에 남아있는 것이 어쨌든 대선에 불리하다라는 것이 거의 명료해지는 이 시점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남아있으면 이제 정말 당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마지막 모퉁이 그 마지막 지점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탈당을 결심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당에서도 출당하는 부담은 피하면서 또 대선 상황을 고려하니 이제 탈당 정도로 서로 양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이제 벌써 4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지귀현 판사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갔어요. 지난주에 그 아주 엄청난 그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룸사롱 접대 의혹. 자, 그동안 이제 반응이 없다가 오늘 또 재판정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전면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내 주위에는 소주에다가 삼겹살 사주는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1시 50분에 오후에 사진을 또 딱하니 지귀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나타난 그 룸사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또 공개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혹.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은 어쨌든 의혹 제기 내용이 전혀 사실 아니다. 자기는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거 생각조차 한 적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갔다. 이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건 확인이 됐어요. 동석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동석한 사람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뭐 앞으로 얼마든지 쉽게 밝혀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기현 판사는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이제 거짓말 문제입니다. 적어도 갔는데 자기는 그런 곳에 간 적 없다, 가는 거 생각조차 한 적 없다라고 발언한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판사가 룸살롱을 드나들고 또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약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 용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요, 그건 중대 범죄죠.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본인 그 신상을 그것도 법정에서 해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법정에서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법원에서 저는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규현 판사 그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이끌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대법원 차원에서 아주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뭐 징계는 어떻게 하든 그건 차후 문제지만 재판에서는 배제를 당장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판사든 간에요,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 이거 국민들에게는 충격이고요. 충격이에요. 솔직히 그럼 혹시 내 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저런 부류의 사람인가? 사실 이런 의심 한 번쯤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더구나 그 사람이 지금 내란죄 수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요, 조금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상상하면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란죄 재판을 맡긴 것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충분히 또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예, 대법원장 혹은 뭐 어떤 법원 수뇌부에서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자리에 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그런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거는요, 사법 신뢰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기현 판사 재판 배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합당하게 징계 절차 밟아야 된다. 안 그러면요, 저는 국민들이 과연 저 재판 받을 때 그 법관 판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지규현 판사 때문에 사법부 전체에 좀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절대 다수 대부분의 판사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거든요. 저도 한번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웬만하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조차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밥 얻어먹는 거 이런 것도 절대 피하고. 그런 판사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참 예전에 뭐 얘기 들으면 대법관들도 그렇고 왜 도시락 싸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런 분이 사실은 전체 이제 물을 흐리고 또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아무튼 빨리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헌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얘기를 각 캠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전혀 본질은 아니에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헌법 전문에 우리 찬란한 어떤 국민 승리의 역사, 부마항쟁 5.18, 60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민주 전통을 수록하자든가 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자, 또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좀 분산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또 이야기했고 지방자치라든가 지역 분권 강화하는 이런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지금
연임이냐 중임제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연임과 중임을 오해해서 보니까 또 뭐 이재명이 연임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연임은 그냥 연속해서 2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연속해서만. 근데 이게 2번 제한은 안 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 4년 임기의 연임이니까 4년씩 2번 그것도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 4년 이제 임기 마칠 즈음에 대통령 선거 할 것이고 미국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뭐 저기 오바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4년 바로 이어서 4년 그것으로 끝. 이게 이제 4년 연임이고.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임인데 미국 같은 오바마는 오바마 스타일이 그게 연임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 트럼프는 보면은 4년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4년 중임제죠. 그러니까 중임은 비연속으로 이제 2번 할 수 있다는 거고 연임은 연속되지 않으면 2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가 되면 트럼프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고. 4년 중임이면 트럼프처럼 한 번 건너뛰고 또 한 번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연임제 갖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 이거 장기 집권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연임제니까 뭐 4년 하고 그다음에 또 4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하려는 거 아니냐. 그게 거꾸로인 거죠. 연임제는요. 한 번 하고 그다음 한 번밖에 못 하고 끝.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2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없고. 4년 연임제니까. 근데 4년 중임제는요. 거꾸로 자 요번에 제가 현직입니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것도 할 수 있죠. 출마하지 않고 제가 잘 아는 국무총리 하던 사람을 대통령 당선시켜요. 그게 러시아 모습이죠.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상황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나가서 또 대통령 선출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4.3, 12년 동안 사실상 대통령하는 이런 상황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장기 집권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권력, 뭐 장악 이런 것 측면에서 보자면요, 4년 연임이 더 그걸 약화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성이라든가 뭐 대통령 권한 어떤 분산 뭐 이런 측면에서는 4년 연임제가 더 알맞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